자,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그 어렵기로 유명한 임마누엘 칸트의 그것도 도덕철학, 윤리, 형이상학, 정촉. 낱말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아주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물리랑 비슷하네요. 물이라는 건 물질을 얘기하는 것이고, 물질이 변화하는 이치에 관한 학문 물리학. 물질은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그럼 법칙적으로 하겠죠. 법칙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필연 법칙을 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는, 반드시 그렇게 되는 과정을 갖고 있죠. 여러분이 볼펜을 위에서 떨어뜨린다면 반드시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오늘날 똑똑한 여러분들은 알죠. 이게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공간의 특이성 때문에 떨어지는 겁니까? 요건 뉴턴 세대고, 아인슈타인 세대는 공간의 구조를 가지고 낙하의 법칙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떨어지는 건 마찬가지죠. 설명의 방식은 바뀌었지만 떨어진다는 사실은 동일합니다. 근데 정말 동일할까? 이게 이제 의문이죠. 이론이 바뀌면 우리는 낙하의 법칙으로 보기가 어려워지는 면이 있습니다. 물리 세계에도 필연 법칙에 대한 신뢰가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조건들에 의존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윤리라는 건, 윤이라는 것은 무리짓는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이 무리지어서 모여살이를 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홉스가 전제했던 것은 모르는 사람끼리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한다.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전쟁하려고 하는 콜드워, 냉전 상태에 들어가 있다는 만인에 대한 투쟁, 이렇게 정립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모여살이를 그렇게 하나요? 여러분 지하철 탈 때 막 투쟁적으로 타시나요? 이놈 내 자리 뺏어가면 너 죽을 줄 알아 이러고 타시나요? 아니면 양보를 하시나요? 양보하는 경우가 많죠. 친절하게 대합니다. 모여살이의 원칙에 우리가 뭔가가 합의한 내용들이 있죠. 어떻게 모여살아야 될까요?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양보하고 도와주고 뭔가 사람다운 삶의 모습을 바꿔가고 있는 거죠. 이기주의자는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그래서 모여살이의 어떤 이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치는 다스린다는 뜻인데 어떻게 우리 삶을 다스려 나가야 될까요? 어느 쪽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까요? 이 윤리네요. 모여살이의 이치. 우리가 이렇게 모여 살아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조용히 해야 되는 거죠. 남을 위해서 또는 어떤 효과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삶의 행복을 위해서 무엇인가 모여 삶의 한 방식에 대해서 가장 이상적인 경우를 우리가 가정하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고 합니다. 이걸 다움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다운 삶을 살아나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와 행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윤리라는 건 그런 뜻이고요. 형이상학이라는 말은 좀 어렵지만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말을 번역을 잘못한 거죠. 자연이라는 말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해는 저절로 뜨죠. 저절로 그러한 영역이 있고, 자연 가운데 사람이 있고 동물들이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들은 목표나 목적을 갖고 있죠. 어떤 하고자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나 바람이 있는 거죠. 욕망과 욕구가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은 식사를 하면은 밥을 먹으면 저절로 소화가 되지만 무엇을 먹겠다라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은 스파게티다라고 결정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는 거죠.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갖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뜻 세워서 행동에 옮기는 거, 이게 스스로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절로 그러한 영역과 스스로 그러한 영역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 핵심이 자유라는 개념에 들어가 있어요.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돌멩이는 자유가 없으니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으므로 스스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스스로 그러함과 저절로 그러함 사이에는 딱 구분할 수 없는데, 어떤 동물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동물까지가? 아메바는 어떤가요? 이거 어렵다 얘가. 해바라기는 해를 향해 가는데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저절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결정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우리는 직관적으로 스스로 그러한 경우와 저절로 그러한 경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왜 꽃은 저절로 피는 걸까요? 왜 피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저절로 피는 꽃을 넘어서 그 꽃을 그렇게 피게 만드는 자연 현상, 원리, 법칙 이런 게 있겠죠. 자연을 넘어서 있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 그것이 자연 넘어학인데 그걸 우리가 번역을 형이상학이라고 잘못 번역을 했어요. 또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네요. 사람은 어떻게 스스로 행동을 할 수 있게 됐을까요?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정말 그런가요? 열심히 노력한 거죠. 부모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사회생활 속을 통해 가지고 스스로 깨우친 거죠. 깨닫는 힘이 있었어야 되고 그것에 효과가 있었어야 되고 칭찬을 받았어야 되고 사회적으로 그것이 용인되고 또는 지도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사회라는 현상, 인간이 갖고 있는 깨달음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를 스스로 그러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죠. 여기 근거에 관한 탐구 이런 것들을 자연 넘어학, 자연의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둔다면 하나는 필연 법칙을 찾는 것이고 원인과 근거를 찾는 것이고 두 번째는 왜 너는 그렇게 그 남을 도와주니? 이렇게 물었을 때 의도라든지 또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세계관 이런 걸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유나 까닭을 묻는 거네요. 원인과 근거를 묻는 경우와 이유와 까닭을 묻는 경우는 다릅니다. 어쨌든 요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은 드러나 있는 그러한 영역을 넘어서 있는 것을 우리가 탐구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을 형이상학. 근데 이제 지금 두 가지 결합됐네요. 윤리니까 자유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데 그것의 정초니까 독일어로 보면 그룬트레궁이라고 되어 있네. 그룬트는 바닥이라는 뜻입니다. 바닥.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엇인가 딛고 서 있는 곳이네요. 잘 안 쳐다보게 되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자유에 대한 물음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좀 어려워졌습니다. 3단계로 깊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느끼실 텐데 오늘은 우리가 9번째 단계까지만 갑니다. 그래서 자 한번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간단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간단히지만 칸트의 핵심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낱말들만 이해하시면은 칸트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쉬워요. 생각보다 핵심 낱말만 자기 것으로 만들면 굳이 뭐 다 읽지 않아도 됩니다. 동기라는 말을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선한 동기를 갖고 살라는 겁니다. 악한 동기를 갖지 말라는 거죠. 나쁜 동기를 갖지 말라는 거죠. 선한 동기를 가져라. 그러면 당신은 윤리를 지키는 것이다. 아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제가 선한 동기로 뭘 했는데 결과가 나빠서 비난을 받았어요. 그래도 괜찮다는 거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결과는 누구의 책임이야? 여러분들이 선한 행동을 해서 선한 의지를 갖고 선한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누굴 도와줬는데 그분이 다쳤어. 뭐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아장아장 우리 저기 그 공자 맹자께서 많이 했던 거 있죠. 저기 맹자가 많이 들었던 거. 아이가 아장아장 우물가로 빠지려고 하는 것 같아. 얼른 가가지고 탁 낚아챘는데 팔이 부러졌어. 그럼 그 엄마가 어떡할까요? 치료비 내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러분 치료비 내놔야 돼 당연히. 당연히 치료비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악행이냐 이거예요. 팔을 부러뜨린 건 맞는데 결과가 나쁜데 그것이 그냥 악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전히 선행입니까? 그게 도덕적으로 옳은 행동을 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 복잡해졌어요. 왜? 결과를 우리가 중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를 중시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빠질 것 같거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면 행동을 망설여.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무관심. 왜? 좋은 행동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내가 덤터기를 쓰게 되니까.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행동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우리의 행동의 판단을 대부분은 결과를 가지고 하니까. 현대인들이 그렇습니다. 이기주의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인데 칸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팔이 부러진 거는요 내 책임이 아니고 결국 신의 책임이에요. 나는 선한 행동을 갖고 선한 의지를 갖고 선한 행동을 했는데 결과가 나쁜 것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없고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는 거야? 신께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간은 유한함으로
결과의 좋고 나쁨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선한 의도만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동을 하면 인간의 모든 의무는 다한 것이다. 이걸 동기주의. 10초 이해가 다 되셨죠? 그러면 신의 존재를 믿어야겠네요. 신이 혹시 안 믿는다면, 여러분 신을 안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신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가 없으니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내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신을 믿는 사람의 수가 줄어들고 신을 믿더라도 설마 이런 것까지 신이 책임지랴 라고 의심하는 경우가 많아지므로 이제 결과도 우리의 행동 안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칸트는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고 신의 존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의 책임이다 라고 봤습니다. 자, 칸트의 중요한 점은 그 두 가지입니다. 시대, 1700년대를 살았네요. 우리가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격동의 반세기라고 표현한 적이 있죠. 요때가 바로 격동의 세기였습니다. 새로운 문명이 막 들어오고 신대륙 발견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물자들이 막 들어오고 무역, 트레이드라고 하는 무역이 활발해지고 서로 간의 이동이 심해지고 문화 간의 이제 교류가 활발해지고 이런 시기, 뭔가 격변의 시기였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동프로이센. 동프로이센은 상당히 금욕주의적인 그런 종교적인 신성이 살아있는 무역의 도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성이 살아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두 가지 새로운 문화를 끊임없이 접하면서도 신성함을 버리지 않았던 그런 세계 속에 살았던 인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안 보이네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 여기 좀 있습니다. 글자, 낱말에 대한 설명이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윤리형이상학 정초라는 이 책의 목표는 뭘까요? 제가 여기 프린시플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으뜸 원리라고 했네요. 으뜸 원리. 프린시플은 첫 번째 것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것. 그럼 둘, 셋이 있겠네요.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고 으뜸이라는 뜻이 있고 다스린다는 뜻이 있고 원리라는 뜻이 있네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순서상 첫 번째 것. 나아지는 것으로 치면 맞이고 위아래로 치면 가장 위에 있는 것이고 힘센 걸로 치면 가장 힘센 것. 이것이 바로 프린시플 첫 번째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 것. 무엇에서? 도덕에서. 그럼 도덕이 뭘까요? 이 도덕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도라는 말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어떤 길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판을 지나간다고 쳐보세요. 근데 그 들판에 갈대가 빽히 자라나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어. 내가 분명히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 하지만 글로 들어가야만 저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치고 나가겠죠. 해치고 나가는 때의 모습을 위에서 바라본 모습. 그럼 여러분들 위에서 보면 어떻게 할까요? 야, 왼쪽으로 가면 되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가네? 내가 잘못 갈 수도 있고. 근데 한 명이 가지 않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가고 또 한 명이 가고 해가지고 나중에 길이 나버렸어. 응? 갈대밭에 길이 났습니다. 그런 과정을 나타낸 낱말이 도야. 그러니까 찾아가는 거네요. 사람답게 살아가야 어떤 일,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다가 크게 난 길, 그것이 바로 도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할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덕이라는 건 뭐냐면 그 길을 가다가 얻은 거. 덕이라는 건 얻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길을 가면 누구든 얻을 수 있죠. 적어도 두 걸음 가면 두 걸음만큼의 간 길이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풍경을 봤다면 풍경을 봤을 테고,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무엇인가 마을을 만날 수도 있고, 마을을 지을 수도 있고, 성을 쌓을 수도 있고, 머무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인생의 업적들을 쌓아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덕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가면 마땅히 무엇인가 얻는 바가 있는데 좋은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나쁜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때 말하는 덕은 득을 전제로 하지만은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내가 얻은 좋은 것들을 남에게 베푸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길을 가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도
사람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베풀어주는 거, 이게 덕이야. 그 함께 살이네. 나만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더불어 함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것이 바로 덕이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은 모여 사이의 기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낱말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이성, 두 번 선의지, 명령, 의무, 자유. 다 중요하지만 오늘 우리의 논제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라는 말입니다. 의무는 마땅히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동기라는 게 있어요. 동기라는 건 어떤 일을 하게 만드는 동력을 말하는 거지. 힘. 우리가 움직인다면 왜 움직일까요? 그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몸이 있어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고자 하는 어떤 뜻이 있어야 되고 할 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학교에 온다면은 학교에 와서 할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에 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또 걸어올 수 있는 몸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뭐 이렇게 학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어떤 동기를 가지려면 여러 가지 차원들이 놓여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칸트의 경우에는 마음이라고 봤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우리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고 봤는데 하나는 저절로 끌리는 마음. 자, 구슬을 여기 수평면 위에 놨습니다. 그리고 이걸 기울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구슬이 기울어진 면을 따라가지고 굴러내리겠죠. 굴러 떨어지겠죠. 요런 건 당연한 거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당연하겠죠.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은 사귀고 싶겠죠. 당연하겠죠. 이렇게 마땅히 마음속 저절로 일어나는 것, 스스로가 아니고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칸트 용어로는 나이궁, 기울기라고 표현했어요.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데 이건 도덕과 무관하다는 거야. 배고파서 밥 먹은 거, 우린 사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를 길러보니까 우리 애가 밥을 먹으면 내가 박수를 치게 돼. 우와 잘한다라고. 이게 도덕적인 거야 사실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아픈 아이가 우리 애가 이제 뭐 고등학생이 됐어요. 피곤하죠. 힘들어서 막 그러는데 뭐 아파요 갑자기. 근데 아픈데도 불구하고 밥을 먹으면 칭찬해주죠. 힘내서 잘 먹으라고 막 격려해줍니다. 물론 우리 이걸 정이라고 표현하겠지만은 먹는 것도 내가 힘들지만 먹기 싫지만 부모님을 위해서 먹어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도덕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났어요. 근데 이건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니고 해야만 한다고 느껴서 학교 가기 싫지만 이건 기울기죠.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더 자고 싶다. 그런데 오늘 내가 구현상 교수님의 강의를 열심히 들어야 되니까 선생님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힘내서 가자 해가지고 왔어요. 이건 마땅히 해야만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스스로 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의무라고 그래. 마땅히 해야만 하기 때문에 했어. 이런 것에 이렇게 의무로 말미암아서 행동하는 경우 이것을 도덕적 행위라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동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도 동기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 이것도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 가운데 마땅히 해야만 하기 때문에 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도덕적이라고 부른다. 자, 우리 이제 좀 예를 좀 보겠습니다. 칸트가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하고 있네요. 하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요? 요거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철학자들은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상식을 옹호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려운 듯 하면서도 절대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 자신이 동의할 수 있는지. 그럼 나는 이미 칸트가 되는 거야. 칸트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도덕적 행동을 하려고 할까요? 자기애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도덕을 배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친구를 사귈 이유가 없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공부할 이유도 없는 거죠. 내가 나를 키울 이유도 없고 성장할 이유도 없고 노동이라는 고통이라는 이걸 감내하면서 무엇인가 가치 있는 걸 추구할 일도 없습니다. 자기애라는 건 뭐냐면 보다 나은 나를 만들고자 하는 나에 대한 사랑이 누군가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긍정적인 자기를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죠? 이걸 부정할 사람이 물론 가끔 그런 경우도 있죠. 자포자기. 두 가지가 있네요. 알면서 못하는 경우, 아예 몰라서 못하는 경우. 자포자기 두 가지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포라는 건 알면서 안 하는 거죠. 내가 일찍 일어나서 예습하고 오면은 칸트 윤리 형이사학 정치 읽고 오면 좋겠죠.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이고 힘들고 안 했어. 이거는 자포입니다. 스스로 자기가 알고 있는 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알고 있지만 안 했어. 이건 자포고, 자기라는 건 뭐냐면 아예 그러면 몰라. 예습할 줄은 몰라. 아예 이런 거는 자기, 나를 버렸어. 네, 이런 경우가 종종 있지만 아주 드문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우린 누구나 다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고 자기를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갑니다. 이게 자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호를 하죠. 누군가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 있는 것이고요. 자기를 보호하고 지키고 키워나가고 자기애죠.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는 보다 고상한 것, 도덕 법칙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들도 도둑질을 안 하네,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이 도덕 법칙에 대해서 내가 존경심, 존경이라는 건 뭐냐면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겁니다. 존경이란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는 거죠. 복종하는 겁니다. 남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게 존경이에요. 물론 이제 존경에는 남을 잘 모신다라는 개념도 들어갑니다. 부모님을 존경한다면은 무릎 꿇고 앉아서 네네네 하고 복종하는 자세도 있어야 되지만은 부모님에 대한 선물도 드려야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이런 선물을 주거나 또는 모시거나 또는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방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친구처럼 대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을, 우리 아들은 아빠가 친구랑 똑같지 뭐, 그래가지고 아빠에 대한 존경심이 없어. 하지만 그게 실제로는 굉장한 존경심을 표하고 있는 거죠. 아빠의 말을 거역하지 않고 꼭 해야 돼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이씨 아빠는 나한테 이런 걸 시키고 그래. 하지만 이제 아빠가 원하니까 하죠. 굉장한 존경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아빠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 줍니다. 밖에서 뭔가 조그만 거 이런 거 껌쭈가리라도 이렇게 얻으면 그 아빠 주려고 가져와요. 야 이따인 걸 먹으라 그러냐 그러면 아빠를 위해서 가져온 거야. 이게 존경심이다. 물론 요까지를 넘어서 이제 태도까지 갖추면 그걸 이해야 이해. 야 너 한참 가끔 내가 그러죠. 야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빠한테 이렇게 막대해도 되는 거냐? 죄송합니다. 이제 좀 컸다고. 이건 예를 갖춰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 뭐 이런 나름대로 격식을 갖춰 나갈 줄 아는 건 철이 드는 것이고, 그 전에도 철이 안 들었을 때도 존경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원칙을 존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칙을 존중하는 이 태도를 못 갖추고 있죠. 그 원칙을 존중한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면 어떤 경우도 하지 않는 거죠. 쉽지는 않은 경우죠. 어쨌든 자, 이렇게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도덕 법칙이 있다면은 그것을 존중하고 나를 낮추어서 그걸 높여서 그것을 제대로 이루고자 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도덕이 이루어질 수 있다. 대전제가 있습니다. 이 대전제는 여러분이 공격하셔도 됩니다. 칸트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제는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정말 전제, 앞에 놓고 깔고 시작하는 거야. 우리 고수업 칠 때 깔고 시작하잖아. 안 깔면 할 수가 없잖아. 깔려 있어야 돼 뭔가가. 근데 이 깔려 있는 거는 내가 증명할 수가 없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깔고 시작하는 거야.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 중에 will,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하고자 하는 마음이 선하대. 근데 지금 좋은 건 이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 손이 있어요. 여러분 손이 있죠? 손이 있는 것 자체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사람에게 손이 있는 것 자체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좋은 거죠. 근데 이걸로 도둑질하면 나빠요, 좋아요? 손이 나빠요? 뭐가 나빠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지라는 거, 내가 무엇인가 밥을 먹고자 한다 라는 마음은 좋은 거죠, 그 자체로는. 근데 남의 걸 뺏어서 먹으면 좋은 건가요? 자, 이걸 구분하시면 됩니다. 칸트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지점인데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배가 고파가지고 밥을 먹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먹고 싶어요 지금. 먹으려고 해. 근데 나는 먹을 게 없어. 내 친구가 갖고 있어. 친구 빵을 내가 뺏어 먹었어. 먹는 것 자체는 좋은 거지만 뺏는 거는 나쁘다 이 말이야. 이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우리의 의지 가운데 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드는 거,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공부하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좋은데 뺏는 건 나쁘다. 그 구분이 되시겠죠? 손이 있는 것 자체는 좋지만 그걸로 좋은 일 하면 좋은 건데 그 다음 상대적인 거죠. 있는 것 자체는 좋지만 존재 자체는 좋지만 그걸로 도둑질을 한다면 나쁜 일이 되고 선행을 한다면 좋은 일이 된다. 상대적인 거죠. 그러므로 자 우리에게는 그 자체로 좋은 어떤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가게 만들까요? 저쪽으로 가게 만들까요?는 결국 나의 의지에 달린 문제죠. 그래서 내가 도덕법칙을 존중하면 결국 뺏어 먹는 걸 하지 않을 테고 도덕법칙을 내가 무시한다면 결국 뺏어 먹겠죠. 먹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아주 쉽네요. 그죠? 칸트는 상식에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몇 가지 예만 들어보고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칸트의 핵심 개념을 다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 참 도덕적이다 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첫 번째 조건은 그 사람이 도덕 법칙을 존경해서 그 행동을 했어야만 되고 이걸 좀 달리 말하면 우리 누군가가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해줬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하죠. 마땅히 해야 할 일, 의무죠. 도덕법칙,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한다 라는 이 도덕법칙에 바탕에서 누군가를 구했을 때는 그 사람이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고 도덕적이다 라고 우리가 그를 칭송하지만 이렇게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겠지만 왜 떨어졌냐 하면 그녀가 너무 부자 같아서요. 그러면 사람들이 갑자기 칭찬하려다 말고 이놈 봐라. 부자 같아서 했다고 그러면 넌 돈을 바라고 한 거니? 사람 목숨을 그럼 돈 받고 하려고 한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을 테고 어쨌든 구해줬잖아. 돈을 받든 안 받든 돈을 목적으로 했든 뭐 아니든 상관없이 그 선로에서 그녀를 구해줬다는 게 중요하지 뭐 의도가 중요해? 동기가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의무로 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도 없고 중요하지도 않아. 중요한 거는 그녀의 목숨을 구했다는 게 중요해.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있겠죠. 칸트의 경우는 당연히 전자입니다. 누군가를 구한다 하더라도 그를 구하고자 했던 그 동기, 목적 그것이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의무로부터 비롯돼야 한다는 거야. 그걸 계산하고 결과에 대한 고려를 통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더라면은 그건 이기적인 행동이죠. 어떤 정치인이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리고 그 카메라 때문에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많은 공인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뭐 우리 정치인들 보면 설날에 가가지고 카메라 막 찍고 해가지고 재래시장 가서 물건 사고 그러죠. 그럼 사람들이 야 잘한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전부 연출이 되고 있는 것들이죠. 그 두 가지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행을 했으니 도덕적이다 라고 보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건 선행은 맞는데 선행은 맞아요. 그런데 정치쇼다 또는 인기관리다 그건 도덕이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의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그 행위를 도덕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동기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행위 자체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우연히 어떤 선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행을 한 사람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살인자였어. 미국에서도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자 여론이 반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살인자가 선행을 하는 거는 도덕이 아니다 라는 입장하고 살인했을 때 그 사람과 선행할 때 그 사람은 구분해야 된다. 그러니까 행위 자체는 도덕적이다 라고 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론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을까? 나쁜 놈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도에 대해 사람들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온 과정도 도덕적 행위에 판단할 때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몇 가지 예를 들었죠, 그죠? 자선을 베푸는 경우, 공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 또는 이제 이런 것도 어려운 칸트가 주로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장사꾼이 어리숙한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스름돈을 잘못 거슬러줘도 몰라. 10,000원을 내고 3,000원을 거슬러줘야 되는데 1,000원만 거슬러줘도 이 어리숙한 놈 몰라. 그런데 내가 1,000원 했다가 나중에 요놈이 알게 되면 안 오겠지? 그래가지고 3,000원을 거슬러줘요. 그럼 나중에 또 오겠지? 이렇게 하면 칸트의 경우에는 장사를 했다고 보는 거야. 그런데 똑같은 경우인데도 맞아. 거스름돈은 정확히 거슬러줘야 돼. 라는 의무감을 가지고 어리숙하든 똑똑하든 상관없이 거스름돈을 정확히 거슬러준 장사꾼이 있다면 그 장사를 한 게 아니야. 뭘 한 거야? 도덕적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도찐개찐 같은데 장사를 한 거나 도덕적 행위를 한 거나 그럼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비즈니스에도 도덕이 들어와야 된다. 모든 정치에 도덕이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네. 도덕의 확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만 얘기하고 끝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물을 때 칸트의 입장에서는 그가 오직 의무로부터만 그 행위를 한 것이고 경향성, 기울기,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에 따라서 또는 이익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결과를 고려해서 한 행동이라면 그것은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 어떠한 경우든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동만을 도덕적 행동이라고 봐야 한다고 칸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동의가 되실지 안 되실지는 저도 궁금한데요. 자, 그럼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